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설경환입니다. K방역이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번 재확산은 감염력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주도해서 그 심각성이 더 크죠. 여기에 백신 접종은 당초 기대만큼 순조롭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죠. 그나마 광주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토론10 오늘은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백신 접종 현황 등을 긴급 점검해 보고요. 지역의 방역 체계와 대응 전략은 적절한지 또 개선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현장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분들이죠. 이달 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라남도에서는 강영구 보건복지국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도 모셨습니다. 전남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신민호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역 당국이 이번 주를 많이 걱정했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먼저 우리 지역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이달주 국장, 광주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몇 명 정도 나왔나요? 예,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 광주시에서는 32명이 확진이 되셨습니다. 어제하고 그제도 이제 29명씩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타 시도에 비해서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금 그 확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좀 추세를 좀 살펴보니까 1월 달에 717명이 확진이 된 이후에 한 7월 중순까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 꾸준히 이렇게 발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7월 마지막 주에 한 일일 평균 24.1명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한 19명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휴가철 영향도 좀 있고요. 또 종교시설이나 보험회사, 호프집 이런 곳에서 연쇄 감염 사례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의 상황은 이제 완만한 증가세는 있지만 당장 우려되는 급증의 상황은 아직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네. 이후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면 전라남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전남 상황도 광주와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주일간 분석해 보니까 저희 평균 21.3명이니까요. 두 자릿수 발생이 됐고 오늘 현재까지는 저희가 34명이 발생해서 굉장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일단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이기 때문에 네. 감소세가 아니고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네.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지켜보면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가족으로 감염이 되고 네. 또 이 감염 고리가 또 N차 감염으로 네.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민호 교수 방금 언급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1 그 정도. 네. 예. 1.2 정도면 좀 이건 심각한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계속 이제 증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한 사람이 한 1.2명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전파 숫자가 늘어나려면 결국 감염 재생산 수가 1보다는 더 낮아지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네, 1.21 정도의 상황이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요, 신 교수 어떻습니까? 광주나 전남의 오늘 상황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일단 확산세는 좀 있어 보이는데. 보건당국이 우려하는 여름 휴가철이나 광복절 연휴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나타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양 시도에서 늘어나는 그 숫자를 보면은 이번 주에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아마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이제 이동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우리 광주하고 전남 쪽은 주로 이제 외부에서 유입돼서 그 사람들이 전파하는
그러한 양상들이 많았는데요. 네. 특히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지역을 아마 다녀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한 8월 달하고 지난해 3차 대유행 때 평균적인 이동량들을 보면은 한 30% 이상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좀 더 이번 주에 추이를 더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이는 살펴보되 좀 상황은 심상치 않다는 건데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중증 환자들 치료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 지역의 상황들이 어떤지 궁금한데 이번에 좀 광주부터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이분들 어떻게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그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증상에 따라서 이제 위중증, 그다음에 중등증, 경증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240명이 격리 치료 중에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위중증이시고 네. 중등증으로 분류되신 분은 3분, 그리고 나머지 234명은 경증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지금 확진자가 주로 20, 30대, 그 다음 순위가 이제 5, 60대고요. 고령층은 지금 확진자가 극히 적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을 보면 그 접종이 거의 이루어진 고령층은 확진율도 낮고 또 위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은 계층에서 이제 이분들이 확진이 적게 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환자 수에 비해서 위중증은 굉장히 좀 비율이 낮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다행인 상황인데 방금 잠깐 언급한 그 백신 접종 효과와 관련해서는 좀 추후에 좀 얘기를 나누고요. 전남의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전남도 위중증 환자가 4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다행히 접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있는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은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그 상황은 이렇게 악화되지 않고 네. 이분들이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대부분 중등증이라든지 경증이기 때문에 우리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이렇게 입원하셔서 치료를 잘 하고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치명률 아니겠습니까? 전남의 치명률은 좀 어느 정도인가요? 치명률은 저희가 2,350명이 발생했는데 네. 현재 19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마 0.1% 정도 되겠습니다. 네. 1% 정도 되겠는데 아마 전국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사망한 분이 19명이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여기서 좀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게 그동안 이 수도권에서 이번에 4차 유행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전파력도 좀 강하고 또 감염력도 강한 델타 변이가 이번 유행을 주도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신 교수 어떻습니까? 이번 4차 유행 정말 이전의 양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4차 대유행의 시작이 아마 7월 초로 봐야 되겠죠. 이제 7월 초에 때는 아마도 이제 6월 달까지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한 500명, 600명이 이제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7월 달 부분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환자가 증가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델타 변이가 그 이후에는 이제 우세종으로 이제 점액하면서 현재 지금 상황은 좀 바뀌어가고 있고요. 델타 변이 상황을 보면은 6월 마지막 주에는 한 3%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8월 둘째 주에는 한 83% 정도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우세종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또는 수도권은 4단계까지 올렸는데도 여전히 이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피로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그 이동량이 감소가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의 어떤 특성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델타 변이는 기존의 그 초기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아주 다른 형태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떠냐면은 초기 코로나는 한 명이 보통 3명 정도에 전파할 수 있는 기본 감염 재생산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 델타 변이는 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까지도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비유를 해보면은 보통 한 사람이 감염돼서 다음 사람이 감염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이걸 세대기라고 하는데 네. 세대기가 한 3일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3세대기가 지나게 되면은 기존에는 27명이
발생을 했는데 네. 현재 델타 같은 경우는 216명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는 기존의 초기의 바이러스하고는 달리 현재 우리 방역망을 가지고 이걸 갖다 과연 관리 가능할 거냐에 대한 네. 의문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네. 아주 전파력이 높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역 당국이 초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 델타 변이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증상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네. 좀 방역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또 이제 델타 변이의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 초기에 바이러스 증폭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변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그 상기도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양이 1000배까지도 높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특징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 무증상기에 전파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좀 우리나라에서는 60세 이상은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 이제 50대까지 접종이 이루어다 보니까 주로 환자들이 그 젊은 사람들한테서 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무증상 또 감염자들이 또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자들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이 경우도 무증상이 좀 많고요. 근데 백신 접종자에서도 감염되더라도 옆에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이 현재 얼마나 지역사회에 숨어 있느냐가 향후에 그 전파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증상 감염, 즉 숨어 있는 감염자를 최대한 빨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광주시도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쭉 이렇게 확진자를 분석을 해보면 그 무증상 그리고 본인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어떤 확진이 된 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계속 홍보를 지속적인 홍보와 또 그 선별 진료소를 좀 늘려서 네.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서 이렇게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살고 계시는 광산구 어떤 지역을 저희를 찾아가서 그 검사를 많이 받으시도록 해서 확진되신 분들을 많이 찾아내는 성과도 어제 몇 명 정도 확진자를 찾았나요?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한 20명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32명 중에서 어제 이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찾아낸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위험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 요양시설이랄지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417개소에 19,000여 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음성을 확인을 했고 또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광주시 못지않게 전라남도도 숨겨진 감염자 찾기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선제 검사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네.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전남 지역에는 애국인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아마 2만 명 정도로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우리는 주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선박 종사자가 약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전원 검사를 해서 44명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네.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숨은 확진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이라서 앞으로 우리 도는 이제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선제 검사를 강화해서 숨은 감염자를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아마 확산을 막는 데 최대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적 시각에서 혹시 시도에 좀 추가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일단 현재 지금 3단계 광주시하고 전남하고 현재 3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전의 거리두기에 비해서 3단계 거리두기는 거리두기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3단계에서 좀 더 어떤 강화된 어떤 조치들이 좀 추가될 필요가 있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중요한 게 이걸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잘 지키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부분을 얼마나 잘 현장 점검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리두기 이행 얘기 나왔습니다. 아마 시도에서도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계속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관용 원칙을 얘기하는데 불구하고도 종종 좀 있어요. 좀 시도 이거 고민인데 어떻게 지금 해소해 나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방역 수칙 준수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해도 이제 확진된 사례를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영업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할 것은 하고 또 영업장이랄지 이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지금 무관용의 원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인식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남에서는 오늘 그 기사를 봤더니 자가 격리 중인 택시 기사가 이 동료 기사를 불러가지고 함께 뭐 술을 마시는데 두 사람 다 확진이 됐어요. 사실 이런 경우 좀 보건당국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들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인데요.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 만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인데 아마 우리 도는 이제 지역의 정서상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는데요. 네. 저희들도 아마 이제 방역 기본 수칙 방역을 어기신 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황이 갈수록 이렇게 엄중해지기 때문에 저희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본 방역 수칙 또 우리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역 수칙이 뭐 처벌을 받기 전에 개인들이 먼저 준수하는 게 좀 중요하는데요. 여기서 오늘부터 이제 초중고 학교들이 개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뭐 광주 전남은 이 전면 대면 수업이 원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생활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은데 방역 수칙을 먼저 묻기 전에 신 교수 어떻습니까?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등교 때보다 방학 때 오히려 확진자가 더 많았다. 이 교육부 자료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게 발생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아마 4차 유행의 시점하고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학이 내는 시점에 이제 뭐 4차 유행이 아주 뭐 확산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방학이 이루어진 이후에 4차 유행이 진행이 됐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꽤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개학을 해서 과연 그러면 어떨 거냐 이제 문제인데 네. 지금 델타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이제 우세종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들은 학교 생활 안에서 전파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고 또 이제 1학기만 하더라도 또 이제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또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환자의 기본적인 수준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 델타 변이의 전파력도 꽤 높은 상황에서 교실과 같은 어떤 집단 생활을 했을 때 애들 학교에서의 어떤 집단 감염의 사례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개학 이후에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개연성은 분명히 있는 건데 그에 따라서 뭐 이번 개학에 따른 뭐 교직원들 백신 접종이라든지 학교 내 방역은 어떻게 좀 했는지도 좀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광주시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교직원이나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백신 접종 현황을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교육기관하고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을 한 5만 7천 명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 중에 지금 한 88%에 해당하는 5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완료를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47% 정도, 그러니까 47,320명입니다. 2차 접종까지 지금 완료를 하셔서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하고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중에 한 90%가 지금 1차 접종을 다 마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접종 계획에 맞춰가지고 차질 없이 접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염려하시는 그 개학이랄지 전면 등교 이런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그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상황이랄지 또 그리고 학교 현장의 어떤 방역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검증을 해서 그 계약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 보장이랄지 또 그 정서나 사회성 회복 문제 또 우리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등교 확대에 대한 인식 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신 교수님 같은 감염병 전문가 자문회의 같은 걸 거쳐가지고 네. 2학기 등교 상황을 조만간 이렇게 안내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방학 중이라 또 학원들을 많이 다니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저희 광주시 또 5개 자치구 이렇게 해서 지금 7월 그 하순부터 꾸준히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까지 듣고요. 전남의 상황도 좀 안전한 개교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전남은 이제 방학 전에 6월달에 전국 최초로 이제 전면 이제 등교를 했었거든요. 네. 잘 운영을 했었고 이제 강주 말씀하신 것처럼 고3하고 교사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한 2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약 97% 정도 접종을 완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빠른 시기에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고 또 우리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이제 우리 방학 전에 이제 대책을 마련해 수행 중에 있고 또 방역 인력도 제가 2,500명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점검을 할 계획이고 이제 특별히 방학이 끝나 이제 가기 때문에 개학 전에 학원에 있는 이제 종사자들 이런 분들 전체 검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네. 이제 개학 전에 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방금도 뭐 백신 접종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제 이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 전체적으로 좀 상황들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신 교수 어떻습니까? 좀 국내의 좀 백신 접종 현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현재 아마 오늘까지 하면 한 지금 1차 접종을 맞은 사람이 이제 45%가 아마 넘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한 20% 정도 됐죠. 이런다고 하면 이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면은 여전히 이제 뭐 낮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접종 속도가 이번 주부터 지금 가속이 붙었죠. 가속이 붙어서 아마 다음 주쯤에 가면은 1차 접종이 50%가 넘게 되고요. 네. 아마 추석 전에까지는 추석 전후로 해서 1차 접종이 거의 뭐 20대 18세 이후로는 다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시간이 한 2, 3주 지나게 되면은 다른 나라 비슷한 수준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신 교수께서 이제 전국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강 국장? 이 전남의 그 백신 접종률 전국과 좀 비교해서 어떤지, 이후에 또 확진자에서 뭐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좀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전남은 접종률이 전국 1위입니다. 이제 우리 도민이 185만 중에서 97만 명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약 53% 정도 1차 접종을 완료를 했고요. 네. 약 한 46만 명 정도는 이미 2차 접종까지 완료해서 약 네. 25%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은 웃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접종을 많이 하셨는데 네. 아마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다음 이제 26일부터는 18세에서 49세가 본격 접종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돈은 5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은 우리 전남이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은 아마 이제 추석 전까지, 추석 무렵까지 우리 전 도민의 약 80% 정도는 접종이 가능하겠다. 네. 그래서 일일 접종을 계산해 보면 이제 하루에 한 15,000명 정도 접종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접종률 끌어올릴 계획이고 네. 이제 저희가 확진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은 네. 확실히 보면은 접종을 하신 분들이 이제 1차 접종, 2차 접종에 감염된 사례는 있지만은 전파가 훨씬 떨어진다. 네. 전파 인원이 예전보다 훨씬 적다. 네. 그리고 최소화된다.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되더라도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전남은 이제 추석 이전에 이제 우리 전도민의 80% 이상 접종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의 상황도 뭐 전남과 비슷한지 아니면 좀 상황이 다른지 어떻습니까?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1차 누적 접종 인원이 한 65만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지금 한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현재 지금 1차 접종 완료하신 분 전체 인구로 보니까 한 45%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50대 백신 접종이 지금 시작됐고
또 20대부터 40대 백신 예약도 지금 진행 중이고 해서 네. 이제 백신 접종률은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방금 그 전남의 강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으시는 상태에서 확진되신 분을 한번 보니까 네. 182명이 지금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접종 후에 14일이 경과한 이후를 지금 그렇게 보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 27건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4일이 안 됐거나 아니면 뭐 해외 유입이거나 이건 제외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후에 광주에서 확진되신 분이 한 1696명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거기에 대비를 하면 완전 접종 후에 확진되신 분은 한 1.6% 정도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전남의 강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 이 확진율을 가장 낮추는 최선의 길이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의 양시도 국장의 얘기가 이제 백신 접종 효과 확연하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좀 문제가 이 백신 도입이 최근에 좀 차질이 좀 보이면서 이 50대 경우에는 2차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좀 늘어났고요. 또 이 30대, 40대 당초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접종이 않는 걸로 했는데 최근에 뭐는 자녀분에 한해서지만은 이 백신을 맞도록 또 연령 기준을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백신의 정책 변경이 좀 잦다. 이게 좀 문제는 없는 건지 걱정입니다. 먼저 이제 그 mRNA 백신인 모더나하고 화이자의 일정을 4주에서 6주로 변경한 것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면은요. 이것은 백신 수급에 따라서 각 나라들이 다른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6주의 접종 간격을 두고 있고요.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12주를 뒀다가 최근에는 8주로 지금 줄인 상태고요. 자, 미국은 좀 원칙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화이자는 3주, 임상시험에서는 3주, 모더나는 4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도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주까지를 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아마 6주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택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2개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화이자 예방 접종을 한 경우에 원래 그 임상 시험대로 3주 한 경우하고 12주 한 경우를 비교했는데요. 12주 한 경우가 3주 한 경우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항체가 더 많이 형성된 그런 보고들을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4주에서 6주를 올린 것은 크게 뭐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논란이 많았던 백신입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상당히 네. 아스트라제네카도 좋습니다. 네.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그 효능이 한 85%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효과는 좋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이 바이러스 벡터로 하는 백신들은 그 혈소판 감소성을 동반한 그 혈전증의 이제 위험이 있죠. 이제 그 위험을 어느 정도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저울질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존의 유럽 인구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혈전증 자체가 그 유럽인들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혈전증을 보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는 100만 명당 한 4명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0만 명 이상을 접종을 했는데 4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10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혈전증 관련된 위험이 유럽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현재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많이 지금 우리가 그 버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특히 또 그리고 모더나의 백신의 수급에 좀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뭐 방역 당국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네.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자녀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8주 후에 그 교차 접종 형태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잔여 접종을 하는 것 한 1, 2주 정도는 더 어떤 좋은 시간적으로 좀 더 좋은 선택일 수는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는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도 좀 읽히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어떻습니까? 최근에 뭐 모더나를 비롯해서 이제 일부 백신 수급에 차질이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시도, 우리 지역은 그러면 차질은 없는 건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백신 공급은 뭐 무난하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정부의 백신 배송 기본 방향에 따라서 모더나나 화이자 이렇게 도입분에 대해서 정부의 가용 물량에 맞춰서 주 단위로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백신 종류는 어떤 수급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게 사실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예약된 접종 분량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모더나 백신 공급 상황이 좀 불확실해가지고 접종 간격이 갑작스럽게 4주에서 6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접종 일정을 안내를 해드리면서 또 불가피하게 꼭 4주에 맞으셔야 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해외 출국을 해야 된달지 뭐 이런 꼭 사정이 급하신 분들은 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분이라도 더 빨리 백신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 역량을 최대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라남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주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맞춰서 네. 이제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정부에서도 자율 접종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도민이나 우리 시도민들께서 필요하시면은 그때 접종은 저희가 접종을 해드릴 계획이고요. 최근에 얀센 백신이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 많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취약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섬 지역이라든지 또 최근에 많이 확진자가 발생한 외국인 선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얀센 백신을 저희가 요청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신속히 접종할 계획이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종 계획에 잘 맞춰서 조민들한테 안내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신 교수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이 확산세가 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이 거리두기 과연 이 델타 변이 상황에서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건지 지속 가능한 방역인지 이런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요. 이럴 바에는 위중증 환자 잘 관리해서 좀 사망자를 최대한 줄이고 이 국민 피로도 높은 거리두기는 좀 완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한편에서는 무슨 얘기냐. 그건 패착이고 너무 시기상조다. 지금 오히려 방역을 더 강화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좀 엇갈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방역의 패러다임 논란이라고도 하는데 신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역의 패러다임은 어느 순간에는 전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언제 전환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 감염자가 있었을 때 감염자의 접촉자들을 우리가 추적을 하고 감염자들은 무조건 격리해서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은 전담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추석 전후 정도에 가서 1차 접종들이 18세 이상 2차 접종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을 생각해 보면은 네. 중증화율은 상당히 지금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단계부터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단계부터는 그냥 더 이상 감염자가 나타나더라도 접촉자를 추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역학조사에 많은 어떤 공력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증 환자들은 굳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할 필요도 없겠죠. 네. 그냥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집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악화되면은 병원으로 오는 거죠. 물론 이게 전제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접종률이 완전 접종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네. 어떤 시점 가기 전 어떤 중간 단계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연령대로 50대 이상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아직 50대 이상의 완전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50대 이상의 완전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18세 이상부터 49세까지 1차 접종이 이루어진 그 시점에서 이러한 것을 부분적으로 전환해 가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게 맞고 이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느 시점인데 이 시점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들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면 더 이상
접촉자들을 추적하지 말자. 그다음에 환자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을 병원에 바로 격리시설이나 병원에 입원시키지 말자라는 게 우리한테는 아직 안 다가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2개월 안에 현실화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오늘 백신 수급이 불확실해도 오는 10월 말까지는 국민 70% 접종 완료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실제 가능할 건지 안 그러면 혹시라도 또 희망 고문으로 그치는 건 아닌지 많은 국민들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모더나 백신에 차질이 생겨서 뭐 일부 여기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던 거고요. 아마 이제 모더나하고 협상 과정에서 조금 하반기에 들어온 물량들도 조기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 2, 3주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요. 그 문제는 아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생각들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화이자 회사에서 백신의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은 물량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석 전후에서 1차 접종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접종까지는 10월 말까지 간다라는 것은 아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집단 면역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또 변수되는 게 돌파 감염 아니겠습니까? 광주시 잠깐 사례를 얘기했는데 특히 고위험군 시설이 있는 곳에서의 돌파 감염 굉장히 걱정스럽잖아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 현재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요? 예, 저희가 아직 광주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부산이나 경남 같은 다른 지역에서 어떤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험하다고 느낀 취약시설 417개소를 전수검사를 해서 네.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이제 전수검사를 해가지고 그 전원 음성을 확인을 했고요. 또 위험하다는 앞으로 시설은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하시는 이제 건가요? 저희들이 요양원이랄지 요양병원, 예. 이제 또 정신병원 예. 이런 그 시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접종 완료자들도 포함해서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뭐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실제 뭐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도 이제 고위험 시설, 이제 광주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또 정신병원 이 시설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시설에서는 돌파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도 사례처럼 굉장히 이제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접종 완료자 포함해서 이번 주 안에 저희들도 전원 검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안 나왔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2주 1회 검사, 또 접종을 완료 안 하신 분들은 주 1회 검사를 계속 실시해서 이제 이런 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선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 교수 아마 정밀 뭐 조사나 진단의 결과나 또 어떻게 좀 평가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접종을 맞고 나서도 이 면역력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혹시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곳에서의 돌파 감염이 그런 면역력 효과의 지속성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집단 감염의 개념부터 좀 잠깐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단 면역이라는 거예요. 집단 면역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자연 감염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접종을 맞아서 그 지역사회 대부분 사람들이 면역 상태가 되게 되면은 그 지역에 감수성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보호된다는 뭐 그런 의미의 집단 면역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의 박멸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홍역입니다. 홍역은 예방 접종의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홍역을 예방 접종 2차례를 하게 되면은 한 97%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집단에서 대략 95% 정도가 접종하게 되면은 그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홍역이 발생 안 합니다. 네. 이 상태를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역은 자체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외국에서 환자가 들어온 경우에 일부
그 홍역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서 한두 명 걸리고 끝나는 형태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과연 코로나19가 집단 면역이 가능한 대상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집단 우리가 그 박멸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은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더라도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완전 접종하더라도 감염의 위험은 50에서 60% 정도만 예방된다고 합니다. 여기 잠깐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 항상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이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를 따질 때 네. 무증상까지 포함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 그다음에 증상이 나타난 코로나의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세 개를 다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는 5,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돌파 감염 형태로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론 접종을 안 한 사람에 비해서 전파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네.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방 접종을 했을 때 그 예방 접종의 효과가 또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홍역은 한 번 맞으면은 그게 거의 평생 지속되거든요. 근데 코로나19는 지속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근에 두 건의 지금 발표가 됐는데, 하나는 이제 화이자에서 발표한 건데 한 6개월 지난 시점에서 봐봤더만 10% 정도, 원래는 95% 정도 그 증상이 있는 코로나 접종을 감염을 예방을 했는데 네. 그게 한 10% 정도 떨어졌다는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더나는 다행히도 효과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체를 직접 측정한 그 비교 연구에서도 보면은 완전 접종자들한테서 한 10주, 한 네.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항체를 측정해봤더만 화이자는 한 절반 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아마도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나라들에서는 추가적인 부스터 접종들이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추가 접종, 부스터 샷까지 얘기하게 되면 뭐 오늘 주어진 시간과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숙제로 남겨두고, 어떻습니까? 방금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이 쉽지 않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중장기적인 과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좀 시간을 조금 아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공공의료 체계,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새삼스럽게 중요성이 또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 공공의료원 설립으로 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현재 어느 단계인지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어떤 그 이번에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유행을 하면서 또 어떤 대규모 재난이나 응급 상황 등을 대비를 해서 공공 그 의료원이 꼭 필요하다, 네. 이런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50병상 정도 갖추고 있는 그 공공 의료원을 상부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역 내에 그 한 1,500억 원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달라 하고 네. 지금 울산시하고 연대를 해서 저희가 MOU도 체결하고 기획재정부랄지 이런 관련 기관에 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바람을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그 서명 운동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소통 광주 홈페이지를 통해서 10월 15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라남도는 아무래도 의료에 있어서는 취약적이다,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돌파구로 의대 설립 많이 얘기했고, 실제 정치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잠잠한 것 같아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의대 설립은 우리 도민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정 이제 협의체에서 이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네. 이제 의대 설립도 논의가 되고 정치권도 논의가 됐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금 의정 협의체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는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의대 설립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더 필요성이 더 느껴졌고요. 정부에 우리는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 당초의 계획처럼
의과대학이 있는 지역의 정원을 늘린 것보다는 네. 우리 전남처럼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우리 지역에 의대를 설립해 이제 주시라 이런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네. 또 정치권에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전라남도의 의대 설립의 필요성이 더 이렇게 강화되고 대두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민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 설득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라남도의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짧게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신 교수, 아무래도 전문 의료진 양성 또 확보 이거 뭐 빼놓을 수 없는 또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광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참 이제 우려를 했긴 했는데요. 하여튼 좋은 부지에 잘 선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는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예타 면제를 받고 이제 좋은 의료원을 만드는 일에 이제 매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좋은 의료원이 되려면은 그 인력들, 좋은 인력들을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 의료원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료원 어떤 여건상 좋은 인력들을 뽑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병원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도 나서고 정부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공공 그 임상교수 형태로 해서 그 대학의 교수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 사람들이 의료원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또 최근에 만들고 있어서요. 그런 네.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라남도는 이제 의과대학이 생기는 부분은 저는 이제 다른 측면을 약간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전라남도에는 좋은 공공병원이 큰 게 없거든요. 네. 목포권하고 그 순천권에 좋은 공공병원, 규모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설립을 계기를 통해서 양쪽 다 대학병원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양 시도의 또 방역을 책임지는 국장들 두 분 나오셨으니까 정말 여기 시도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많을 텐데 주어진 시간이 한 30초씩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늘 강조드립니다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빨리 탈출하는 길이고 예방하는 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이게 감염의 위험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동거 가족 외에는 만남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 혹시 이렇게 만나시게 되고 나면은 검사를 받으시는데 가족 간에 한꺼번에 검사를 좀 받아주십사. 시차를 두지 거기까지 마시고. 하고요. 전라남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그 접종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갔다 오신 분들은 검사를 언제든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네.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은 뭐 세 분 패널께서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족을 달자면 올림픽 양궁 3관왕이죠. 광주에 딸 안산 선수가 훈련을 할 때마다 되뇌었다는 혼잣말이 있습니다.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다. 아마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다짐이자 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분 패널 오늘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사토론 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